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아침, 여의도 금융가는 칼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영하 13도를 가리키는 전광판 아래로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울건설 강대철 회장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대기업 회장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신이 혼미해진 강 회장은 화장실을 찾지 못해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양복 바지는 얼룩져 있었고 구두는 눈길에 미끄러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피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 어디일까? 강 회장의 중얼거림은 매서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추위를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악취가 퍼졌습니다. 실수로 지저분해진 바지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고 은행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기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중년의 여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말을 하려 했지만 이가 덜덜 떨려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냄새가 너무 심하시네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세요. 경비님,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직원들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창구에 있던 젊은 여직원들은 손으로 코를 막은 채 수군거렸고 경비원이 강 회장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한 여직원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사 3개월 차 신입사원 임지은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지은은 주저없이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임지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차장님, 상담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할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지은 씨, 그래도 다른 고객들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임지은은 강 회장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상담실로 모시는 동안 그녀는 악취에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 많이 추우셨죠? 제가 따뜻한 차부터 가져다 드릴게요. 임지은은 재빨리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물함에서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수건과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수건으로 좀 닦으세요. 제가 바지도 좀 닦아드릴게요. 다른 직원들은 상담실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신입 미쳤나?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해줘? 냄새나는 노숙자한테 수건까지 주고 저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하지만 임지은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강 회장의 손을 잡아주는 임지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발견했고 배터리가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충전해 드릴게요. 혹시 연락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임지은은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강 회장이 구급차에 탈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님, 걱정 마세요. 곧 병원에 도착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를 무사히 보내고 자리로 돌아온 임지은은 휴대폰을 깜빡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다른 사람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휴대폰을 보관했다가 할아버지가 찾으러 오지 않으시면 119로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구급차는 강 회장을 여의도성 모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의료진은 체온 저하와 탈수 증세를 확인하고 신속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기에 즉시 입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미아로 실종 신고되어 있던 강 회장을 찾기 위해 한울건설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신원미상의 노인이라 보호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강 회장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낯선 병실에서 눈을 뜬 그는 한참을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간호사에게 자신이 한울건설 회장이라고 밝히자 병원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던 한울건설 비서실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과 의료진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의료진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비서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강 회장은 차분히 전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흐릿했지만 은행에서 자신을 인간답게 대해준 젊은 여직원의 모습만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긴 강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재무팀장을 호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성 모병원 VIP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창가에 서서 맑은 겨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직후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기업인의 눈빛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병실 안에는 담당 의사가 남긴 진단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치매 증상이지만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진단서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비서실장에게 오동혁 재무팀장을 호출하라 지시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의도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서리가 내린 나무들 사이로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강 회장은 어제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거래해온 은행에서 겪은 수모,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준 그 젊은 여직원의 따뜻한 마음까지. 오전 8시 오동혁 재무팀장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간단한 치료를 마치고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병원 라운지로 자리를 옮긴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수모와 그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인간미를 차분히 전했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가 발칵 뒤집혔던 일, 자신들이 30년간 거래해온 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는 신속했습니다. 우선 한울그룹이 여의도 중앙지점에 예치한 모든 자금 현황을 파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한 총액은 3천억에 달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만 해도 수십억이었고 환전이나 무역금융 등 부수 업무까지 포함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대형 거래처였습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자금을 전면 재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을 도와준 젊은 여직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모든 신규 거래를 그 직원에게 몰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의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오전 9시 한울그룹 재무팀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계열사 자금 담당자들이 긴급 소집되었고 은밀한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자금 이동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서류가 정리되었고 인감 도장이 준비되었으며 자금 이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재무팀의 조사 결과도 속속 올라왔습니다. 그 여직원은 임지은이라는 23기 신입사원이었고 올해 초 입행한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신입사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그녀의 진정성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울그룹의 움직임이 금융가에 은밀하게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여러 은행들이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의도 중앙지점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시를 더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은 이틀 후 직접 찾으러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닌 그날의 상황을 직접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임지은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신이 본 그대로의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울그룹의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각 계열사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될 자금 이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 거래를 시작할 은행들도 선정되었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갖춰졌습니다. 다만 여의도 중앙지점의 일부 거래는 특별히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임지은이라는 직원을 통해 진행될 거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금융가의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누구도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의도의 거리는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고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내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울그룹의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의도 금융가에서 작은 지진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거래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였고 금융권의 오랜 관행에 대한 경종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 중앙지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한울건설의 자금팀 과장이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500억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자금을 예치하러 왔다는 그는 의외의 요구를 했습니다. 신입사원 임지은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거래는 통상 지점장이나 최소한 팀장급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신입 직원에게 이런 거래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울건설 측은 완강했습니다. 임지은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임지은은 영문도 모른 채 거액의 거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첫날처럼 정성스럽게 일했고 거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일할 뿐이었습니다. 오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한울그룹의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갔고 남은 거래는 모두 임지은에게 이관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프로젝트 자금 500억이 신입사원의 실적으로 잡히자 지점 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한울그룹이 보내는 신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날 초라한 노인을 무시했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들여온 거래처와의 관계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금융가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한울그룹이 거래은행을 재편하고 있다는 소식에 다른 은행들이 바빠졌습니다. 각 지점에서는 한울그룹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회의가 열렸고 영업 담당자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남아있는 거래가 신입 직원에게 이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지은의 배경을 캐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한울그룹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지점 내부의 동요도 컸습니다. 기존에 한울그룹을 담당하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주요 거래처를 잃게 된 셈이었고 게다가 그 거래마저 신입 직원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부서장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점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한울그룹의 신규 자금 일부가 다른 은행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을 걱정하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오후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울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들이 문의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한울그룹의 자금 이동이 자신들과도 관련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업점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했습니다. 임지은의 하루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거래를 처리하느라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고객을 정성껏 대했고 작은 거래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의 변함없는 모습은 주변 동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은행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지점의 주요 거래처가 일부 이탈했고 남은 거래마저 신입 직원에게 이관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모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지점 회의에서는 갖가지 추측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한울그룹 내부 사정을 언급했고 또 다른 이는 임지은의 배경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본점에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여의도의 거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위는 단순한 겨울바람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금융가의 질서가 뒤흔들린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무시가 만들어낸 파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여의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파는 여전했지만 하늘만큼은 청명했습니다. 은행 안은 아침부터 이어진 긴장감에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자신들의 거래처가 하나둘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한숨 섞인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지은의 창구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울그룹 계열사들의 거래가 몰리면서 그녀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런 그녀를 질투와 원망이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정작 본인은 그저 평소처럼 일할 뿐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중후한 느낌의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뒤로는 비서실장과 재무팀장이 조용히 따랐습니다. 강대철 회장의 등장이었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흘 전 그들이 무시했던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이 당당한 모습의 강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몇몇 직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지은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한 명의 고객이라 생각하며 밝은 미소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한켠에는 여전히 그날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주인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은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흘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창구, 그리고 그때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 시간은 흘렀지만 이곳의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구를 향해 걸어가는 강 회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뒤로 지점장과 여러 직원들이 따르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짓으로 만류했습니다. 이것은 그와 임지은 단둘만의 순간이어야 했습니다. 임지은의 창구 앞에 선 강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처음 보는 고객을 대하듯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처리한 거래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지시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른 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절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이 발음하며 그날의 기억을 풀어놓았습니다. 임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날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복지재단 설립 인가서였고 다른 하나는 임지은을 재단의 이사로 임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자산 규모 5천억 원의 대형 복지재단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것이 단순한 보답이 아닌 자신의 마지막 꿈을 함께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특별했습니다. 따뜻한 금융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창구를 전국에 설치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닌 서비스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임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들, 지점장, 다른 고객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특별한 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제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여의도 한복판, 바로 이 은행 맞은편 부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1층에는 특별한 은행 창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의 첫 책임자로 임지은을 지명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여의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울복지재단의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금융권에 작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창구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직원 교육 과정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임지은의 이야기는 금융권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례가 되었고 임지은 정신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치매는 점점 진행되어 갔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은 계속해서 빛을 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의도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들 중에는 미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언제나 봄을 향해 걸어갑니다. 매서운 한파도 언젠가는 누그러지고 차가운 바람도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임지은이 보여준 작은 친절도 그렇게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세상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그랜드 머큐어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로비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새벽 4시, 김정희는 늘 그렇듯 청소도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몸놀림은 정확했고 청소도구를 다루는 손길은 노련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희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잔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5년째 이어온 새벽 청소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 시간이면 호텔의 구석구석을 돌며 먼지를 닦고 얼룩을 지우고 카펫을 정리했습니다. 20층 VIP 스위트룸 구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낡은 회색 유니폼, 반듯하게 정돈된 흰 머리, 그리고 왼쪽 가슴에 달린 STAFF 배지까지. 누가 봐도 평범한 노년의 청소부였습니다. 카트에 실은 청소도구들은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된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호텔의 최고급 층다운 고요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복도는 두꺼운 레드카펫으로 깔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틀의 먼지를 털고 화분의 마른 잎을 정리하고 거울을 닦아냈습니다. 할머니, 2001호는 오늘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귀빈이 오시거든요. 지배인 최 부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객실은 늘 이랬습니다. 청소부의 출입을 꺼렸고 그들은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는 이따금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정희를 불쌍한 할머니로 여겼고 덜어는 왜 이 나이에 이런 고된 일을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시선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세하게 입꼭지가 올라갔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은밀한 대화, 기업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 연예인들의 스캔들까지. 정희는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귀는 늘 열려 있었고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강남 한복판의 어느 고층 펜트하우스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희의 청소 방식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유리는 위에서 아래로 2번, 바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번, 거울은 모서리부터 안쪽으로.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깨끗했고 반짝거렸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호텔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침 8시, 정희는 벌써 3개 층의 청소를 마친 후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길에 그녀는 호텔 소유주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CEO 김정웅이라고 쓰인 동판 앞에서 걸레질을 하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오래된 은행원이 거래 내역을 꿰고 있듯 정희는 호텔의 모든 일상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느 방에 머무는지, 어떤 손님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심지어 직원들의 작은 실수까지도 그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조용히 청소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고쳐 매었습니다. 퇴근길, 그녀는 직원 식당에서 얻어온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가볍게 목례를 했고 정희는 힘없이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나이든 청소부 할머니의 퇴근길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대형그룹 김준호 회장이 오늘 저녁 투숙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계 서열 3위의 재벌 총수가 호텔에 묵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룹의 새로운 50년이 시작된다는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20층 복도를 청소하며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남 김태성 부회장은 10년 전부터 그룹 경영을 맡아왔다고 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이끌어 실적은 매년 갱신되었고 해외 진출도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얼음 왕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후 6시 호텔 정문으로 검은색 리무진이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로비 구석에서 화분을 정리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비서진과 임원들이 내렸고 이어서 김태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호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80세의 노 회장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문득 그의 눈에서 담담한 결의가 깃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준다는 사람의 표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단단해 보였습니다. 우리 태성이가 이제 책임질 때가 됐지. 하지만 회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야. 김 회장의 말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돈 앞에서 일그러지는
사람들의 표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호텔은 분주했습니다. 태성의 측근들로 보이는 임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늦은 청소를 핑계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발표에서 회장님이 그룹 지분 30%를 사회재단에 기부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할 지분이. 임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태성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김 회장의 비서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회장의 식사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저녁 식사만 끝나면 됩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준비한 대로만 해주십시오. 태성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무심히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표문을 바꿨다는 이야기,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행사가 시작되려는 찰나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목격했습니다. 태성의 비서가 주방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행사가 시작되려는 찰나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목격했습니다. 태성의 비서가 주방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에서는 저녁 만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요리사들은 모두 태성이 특별히 지정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평소 호텔 주방을 책임지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음식은 최대한 담백하게 준비해 주세요. 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간교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걸레질을 하며 주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찬장 사이로 언뜻 보이는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형그룹 사회공헌재단 설립계획안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복도에서는 임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이 최근 미국의 한 부자처럼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무법인과 서류 작업을 마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님이 노년에 미쳤어. 우리 그룹이 자선단체인 줄 아나. 태성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문득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대형 그룹이 최근 동남아에서 큰 사고를 일으켰고 수백 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김 회장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호텔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정희는 태성의 비서가 주고받은 문자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나오는 그의 손에는 아까 보았던 약병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은 귀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입구 밖에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고 재계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레스토랑 입구 화분에 물을 주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회장이 태성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노 회장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더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김 회장은 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물 가져왔습니다. 직원이 물을 따랐고 김 회장은 목을 축였습니다.
태성이 옆에서 특별히 준비했다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물로 충분하다. 오늘은 정신이 맑아야 하니까. 태성의 인매가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요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핑계였습니다. 요리사들은 김 회장의 메인 디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성의 비서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소스를 회장님 요리에만 특별히 넣어주세요. 건강식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정희는 그 순간 망설임 없이 걸레를 들고 주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걸레를 떨어뜨렸고 몸을 굽혀주우면서 소스가 있는 조리대를 건드렸습니다. 소스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임시 수행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주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밖에서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다시 와인병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발표문을 꺼내드는 순간 태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준비한 와인으로 건배 한 잔 하시죠. 정희는 태성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김 회장의 테이블 뒤로 돌아갔습니다. 태성이 와인을 따르려는 순간 정희는 카트를 밀다가 넘어지는 척을 했습니다. 카트가 테이블을 강하게 쳤고 테이블 위에 모든 잔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다리가. 정희는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척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고 태성은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하필 그 순간 김 회장이 정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많이 다치셨습니까? 김 회장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던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태성이 서둘러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할머니가 무슨 짓을. 태성의 말투는 공손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이 할망구, 당장 끌어내요. VIP 손님들 계신데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경호원들이 정희의 양팔을 잡아챘습니다. 주변의 귀빈들이 이 소란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성 부회장님, 그 와인병을 내려놓으시죠. 모두의 시선이 태성의 손에 들린 와인병으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성은 와인병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준호 씨. 정희가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이네요.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호원들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김 회장과 함께 이 호텔을 시작으로 거대 그룹을 일군 전설적인 경영자를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김 회장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호텔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룹의 기틀을 다진 정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타자수로 시작해 한국 최초의 여성 공동대표가 되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룹이 재계 10위권으로 성장한 절정의 순간 그녀는 홀연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 그 자리에 서 있는 정희를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희 사장님? 실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망구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신의 월급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와인병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목은 정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정희 사장, 그동안 어디에?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김 회장은 자신의 발표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준호 씨답네요. 이제야 제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다음 날 아침, 호텔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는 전설적인 여성 CEO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정희가 청소하던 호텔은 그녀가 20년 전 직접 설립한 호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년 전 정희는 국내 최초의 여성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타자치는 일부터 시작해 호텔 하나를 일으켜 세웠고 그것이 거대 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절정에서 정희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동업자였던 김 회장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재계는 충격에 빠졌고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숨겨진 비리가 있을 거라 했고 또 누군가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그룹이 커질수록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의 눈물, 하청업체의 한숨,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자신의 마음까지.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꿈꾸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정희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혔고 실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사과를 늘어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도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김 회장이 병원에서 태성의 자백을 받았습니다. 와인에 독을 탈 계획이었다는 사실도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 문제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아들은 구속되었고 김 회장의 재단 설립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회장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뒷모습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많은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사라지다니.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IMF가 오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때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이제는 이해하시나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태성이를 보면서 돈과 권력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그도 정희처럼 순수한 꿈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그 꿈이 언제부터 흐려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룹으로. 아니면 최소한 이 호텔이라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청소한 자리가 반짝반짝 빛날 때, 그때 저는 제가 꿈꾸던 행복을 느낍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삶을 읽고 손님들의 발걸음에서 그들의 사연을 봅니다. 청소 부이기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끔은 오늘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후 정희는 여전히 매일 아침 4시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호텔의 소유주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그녀는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직원들이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부들은 더 이상 외면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이 존중받기 시작했고 호텔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소부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 일을 계속하세요? 이제 다들 알잖아요. 할머니가 누군지. 정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난 지금 여기가 좋단다. 여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호텔의 구석구석을 닦는 그 모습이야말로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때보다 더욱 당당해 보였으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